뭐니 뭐니 해도 한국의 두 번째 걸림돌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맹을 하거나 연맹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차이 때문이죠. 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그 나라의 그 인권이라는 것은 점점 정부와 공산당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협상 수석 대표를 했는데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정체성으로 삼겠다. 개방된 시장 경제를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겠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급 체계, 프로덕션 네트워크의 요소에 네. 우리의 물건이 중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생필품에 중국의 많은 물자들이 엉켜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생존 방정식의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봐야 될까?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존재로서 한국이 어느 정도로 중국과 하겠느냐? 분명하게 해야죠.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 어떤 국가 운영 체제에 정면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일정 선에서 합의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음 정부에 아마 중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인식의 공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종의 조공국가 역사인식, 그건 단호히 거부해야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의 공산주의, 그 사람들은 뭐 새시대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새시대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해야죠. 그거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자강해야 되겠다는 우리 자신의 자체적인 결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힘에 있어서 소위 국력에 있어서 1, 2, 3, 4등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죠. 그 나라하고 하나의 적경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두 개 적경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은 네 나라, 거의 세계 1, 2, 3, 4등 하는 나라에 적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하고 멀지 않냐 그런데 주한 미군이 평택에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자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는가.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국력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성력과 연성력,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있는데 제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4대 강국도 우리 것이 없으면은 생산이 안 되고 우리 것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영어로 해서 크리티컬 마지널한 그 기술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생존 환경이라는 것이 지경학적 환경이라는 것이 네. 결국은 의존형이라는 거죠. 이 의존형 나라의 경우에 생존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하면 한중 관계를 나눌 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로 나누는데 사드 이전의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보완적 생존 관계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이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숨겨놨던 본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그게 간단치 않고 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긴 하나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필수 국가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제가 총리 때 이제
중국을 방문하던 이제 한국에 찾아오던 중국의 지도자를 많이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그분들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죠.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이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북한을 비핵화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한다면은 당장 실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비핵화 자기네들은 정말 지지하고 한반도가 평화로운 체제로 가는 것을 정말 자기들도 소망한다. 그러나 북한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정말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피해가는데,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는 어떻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한국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주 그 효율적이고 강력한 스탠스,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또 미국과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결코 미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양자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정부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의미로서 중국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고 우리 국익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정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몫을 철저히 챙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한국을 아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과 국제 규범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명분을 갖고 중국에 주장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이념적인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격하고 정말 실용적으로 실사구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국에 장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이 예전만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한국 국민의 감정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중국도 이제 한국, 특히 한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중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사태가 생기면은 그 표출하는 그 반항 감정,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말하자면은 그 반사적으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감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인구나 영토나 경제력에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명분과 함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라지 않다. 이런 한국이 의연한 자세를 가질 때에 중국과 관계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